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거지.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동주의 윤동주를 사유하며 이준익 감독의 동주는 일제강점기 말 시인 윤동주와 수필가 송몽규의 고등학교 시절부터 후쿠오카 형무소 수감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건들을 액자 구성으로 엮어낸다. 액자의 틀을 구성하는 것은 고등형사에게 윤동주가 신문을 받는 장면들인데, 신문의 핵심은 송몽규의 독립운동에 윤동주가 어디까지 개입했는가를 알아내는 데 있다. 이 틀은 동주를 한 편의 탐정서사로 재구성한다. 과연 윤동주는 송몽규의 독립운동 계획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 또 그 계획에 얼마만큼 가담했을까? 더 나아가 송몽규는 이용을 죽인 걸까? 송몽규의 이중 생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윤동주는 고등형사의 주장에 낯설어하며 모든 주장을 부정한다. 그런데 이 신문의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면 신문 사이사이에 삽입되는 윤동주와 송몽규의 모습들에 집중해보면 신문의 액자 구성을 통해서 동주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점은 탐정 서사가 아닌 인물들의 대립 구도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시를 쓰는 윤동주와 산문을 쓰는 송몽규, 기독교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린 윤동주와 공산주의적 가치, 실현을 더 높게 평가했던 송몽규, 예술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려 했던 송몽규와 예술의 내적 가치가 차곡차곡 쌓였을 때에야 비로소 사회적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 믿었던 윤동주. 너무 다른 지향점을 지닌 두 인물이 시대의 역동 속에서 서로 충돌하고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며 시대적 폭력에 각자의 방법으로 맞서 나아갔던 모습을 그리는 것이 동주의 궁극적 목표점인 것이다. 동주는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부끄러움으로 형상화한다. 두 사람이 역사적 폭력 앞에서 느끼는 부끄러움의 본질은 동일하다. 지식인으로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변화를 위한 노력이 자신의 안위를 포기하며 필사직생의 각오로 임해야 하는 지극히 어려운 길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 그 모든 상황이 불가능을 향해 내달리고 있음에도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시킨다는 결심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의 부끄러움은 바로 이 불가능성에서부터 비롯된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표현하는 방식은 서로 상이하다. 송몽규는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라면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촌이 사랑하는 여인도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인물이다. 오히려 결과를 위해 감상적인 태도는 위배된다며 시작 행위를 폄하한다. 윤동주는 문학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태도를 철저히 비판한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온전히 드러낼 때 문학은 힘을 얻는 거고, 그 힘이 하나하나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몽규의 태도는 철저히 목적 중심적이다. 그에게는 도달해야 하는 이상향이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면 주변의 것들을 도구 삼는 것 또한 타당하다. 반면 윤동주는 비극적 시대 속에서 느끼는 여러 감정이 중요하다. 분노, 패배감, 슬픔과 좌절, 이 모든 감정들은 인간 내면에서 발생하여 켜켜이 쌓여간다. 그리고 응축되어 어떠한 방식으로든 표출된다. 윤동주는 이 과정을 문학이 돕고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윤동주의 마음은 교토대학에서 만난
다카마스 교수와의 관계에서 잘 드러난다. 다카마스 교수는 하버드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신학과 영문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저명한 교수로서 실존 인물이기도 한데, 그는 윤동주가 낸 워즈워드의 리포트를 통해 그를 인식한다. 워즈워드 시가 가진 특징이 무엇인지 다카마스 교수가 물어보자 윤동주는 그의 시 속에서 개인 안에 활동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결국 억눌리다 사라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다카마스 교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감정들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강조하며 확신에 가득 차 있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마음들뿐만 아니라 주저하고 갈등하며 부끄러움을 느끼는 여러 마음들이 함께 모였을 때 비로소 세상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윤동주에게 가르친다. 송몽규의 조국 해방은 어쩌면 일본의 제국주의적 방법론을 답습하는 방법론인지도 모른다. 조선을 억압하는 일본에 맞서 똑같이 그들을 억압하려는 전략. 문예지의 모든 글들이 이념을 위한 선동의 도구가 되고 일본군에 징병당하는 한국 학생들을 규합해 군사조직 내부의 균열을 일으키려는 전략. 송몽규가 지극히 일본의 방법론과 유사한 방법들로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 했던 것은 아마도 내면에 차오르는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죄책감을 품고 산다는 것은 지극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나의 무능력을 인정해야 하고 나의 부존재를 대면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영화 속 송몽규의 분노와 좌절,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던 그의 의지가 한편으로 지극히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이유이다. 송몽규와 달리 윤동주는 쉽게 행동하지 못했다. 그는 처절하게 절망했고 그 순간마다 시를 썼다. 그는 죄책감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했다. 부끄러워서 자신이 쓴 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도 않았다. 이 시 한 편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으면서도 막상 그 가능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애써 행동에 나서진 않았다. 정지용 시인을 만난 자리에서 윤동주는 창씨개명 문제를 거론한다. 부끄러워 창씨개명 신청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 말하자 정지용은 이렇게 말한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거지. 이 순간 동주는 다가오는 비극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더욱 강하게 느낀다. 송몽규와 대립되는 윤동주의 태도는 벤야민이 은유한 역사의 천사와 닮아있다. 역사의 천사는 진보라는 이름의 폭풍 속에서 날개를 접을 수조차 없다. 그 폭풍은 하늘까지 치솟은 잔해 더미를 바라보려는 천사를 끊임없이 미래로 떠밀고 잔해 위에 또 잔해가 쉼없이 쌓여 우리 발 앞에 내팽개쳐지는 상황으로서의 파국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천사는 머물러 있고 싶어하고 죽은 자들을 불러 일깨우고 또 산산이 부서진 것을 모아서 다시 결합하고 싶어하지만 폭풍으로 인해 떠밀려날 뿐이다. 송몽규가 조국 독립이라는 진보의 폭풍 속에서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폭풍이라면 윤동주는 그 폭풍 속에서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 여기에 켜켜이 쌓여가는 비극적 순간들의 잔해를 바라보고 애도하기 위해 애쓰는 역사의 천사다. 동주는 이를 하나의 쇼트로 표현한다. 창씨개명을 하고 교토로 떠나기 위해 배를 타기 직전 부둣가에서 배를 기다리는 송몽규와 윤동주는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듯하지만 미묘하게 시선이 어긋나 있다. 한 명은 선 채로, 한 명은 앉은 채로 분명 한자리에 함께 존재하지만 그들의 몸과 시선은 다른 위치, 다른 방향으로 향해 있다. 어긋난 시선은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송몽규가 바라보는 방향이 미래를 향한 것이라면 윤동주는 과거와 현재를 향한 채 주저앉아 더 이상 밀려나지 않으려는 역사의 천사로서 현현한다.
부끄러움의 의미가 완성되는 순간은 송몽규가 독립운동의 주동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윤동주가 사인을 거부하는 장면에서 이뤄진다. 클라이맥스이기도 한 이 장면에서 신문당하는 송몽규와 윤동주는 편집에 의해 병치되는데, 이때 송몽규는 일본이 끝까지 붙잡으려는 허상을 깨기 위해서 사인하겠다고 선포하며 자신이 서류에 적힌 대로 행동하지 못해서 한스럽다고 울부짖는다. 반면 윤동주는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시를 쓰기를 바라고 시인이 되기를 원했던 게 너무 부끄럽고 앞장서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만 한 게 부끄러워서 서명을 못하겠다고 말한다. 같은 입장, 같은 태도임에도 한 명은 서명하지만 다른 한 명은 서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서명을 한 자는 한스럽다고 말하고 서명을 하지 않은 자는 부끄럽다고 말한다. 사전적 의미로서 한스러움에 사용된 한은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퍼 응어리진 마음이다. 반면 부끄러움은 이를 잘 못하거나 양심에 거리끼어 볼 낯이 없거나 매우 떳떳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감정을 의미한다. 두 감정을 구별짓는 핵심 감정은 바로 죄책감이다. 한스러움이 죄책감이 없어야 발생할 수 있다면 부끄러움은 죄책감 없이는 발생할 수 없다. 그렇다고 송몽규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자신이 느끼는 죄책감을 애써 부정하기 위해서 또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윤동주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로써 느낀 죄책감으로 결국 서명하지 않음으로써 몸소 진정한 부끄러움의 의미를 완성해낸다. 윤동주야말로 온몸으로 죄책감을 느낀 자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의 마지막, 윤동주의 죽음은 송몽규를 통해서 전달된다. 그의 유언인 뼈조각 하나라도 고향에 묻어달라는 부탁까지도 송몽규를 통해 전달된다. 그 순간 오열하는 송몽규는 어쩌면 뒤늦게 윤동주의 죄책감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윤동주는 일본의 대학에서 만난 쿠미에게 자신의 시집을 맡기며 제목을 한국어로 말했었다. 이름도 몸도 심지어 국적까지도 일본의 것이 되어버렸지만 그의 목소리와 말 정신을 담은 시만큼은 한국어로 끝내 바로 하는 윤동주의 단단함 속에서 우리는 그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무엇이었는가를 뒤늦게 깨닫는다. 윤동주는 상황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 정신을 품고 기억하려 했었다. 이것은 지극히 사적이고 소소한 것일 수도 있다. 시대적 역동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적극 행동으로 나서는 송몽규의 태도가 분명 그 시대에는 더 어울리고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우리는 윤동주의 시를 더 가슴 깊이 기억한다. 무엇이 이를 가능케 했을까? 역사적 폭력 속에서 윤동주가 겪어내야 했던 죄책감이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은 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뜻 아닐까? 다시 말하면 조국이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시대를 넘어서는 역사적 폭력은 자행되고 있고 그 폭력 앞에 무참히 짓밟히는 자들 또한 켜켜이 쌓여가고 있다는 뜻 아닐까? 아마도 윤동주의 시를 보며 가슴 아파하는 자가 있다면 마치 역사의 천사처럼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 피 흘리고 있는 수많은 고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